1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재 기자이고요. 요즘 정말 핫한 이슈가 일본에서 막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해외 채권 파트 분석을 담당해 주시는 박준우 KB증권 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박준우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핫한 이슈를 건드려 주신다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일단 일본은행 이야기를 좀 꺼내 볼게요.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왜 우리가 피봇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통화 정책을 전환하는 거.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죠. 좀 들어볼게요. 이번 통화정책 결정은 단순히 기준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초완화적인 정책들에서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정책들을 변경을 했는지 먼저 팩트들을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 중앙은행이 내놓은 설명 자료인데 먼저 기준금리를 살펴보면 일본 중앙은행은 다른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초단기 금리를 특정 퍼센트로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짜리 은행 간의 단기 대출 금리는 마이너스 0.1에서 0% 안에서 움직이도록 설계를 했던 겁니다. 이번 통화정책 결정 이전에는 실제로 단기 금리가 마이너스 0.1%에서 0% 사이에 머물렀었고요. 이번 결정은 이 단기 금리를 0에서 0.1%로 이렇게 범위로 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마이너스 0.1%보다 한 10bp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은행 간의 돈을 서로 빌리고 빌려줄 때 적용받는 금리가 기존에는 0%보다 낮았더라고 하면 이번에는 0%보다 조금 높게 설정을 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금리에 대한 정책도 바뀌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QQ이라고 해서 질적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초장기채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정책이었는데 종전까지는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를 1% 부근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을 약 1% 정도로 설정을 했었거든요. 이 상단이라고 하는 것은 1, 2년 전에는 0.25%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높아져 왔습니다. 0.25, 0.5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1%대까지 10년물 금리의 상단이 설정이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 10년물 금리에 대한 상단도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두고 YCC 정책, 즉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을 폐기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책으로는 기존의 일본 중앙은행은 국채를 사도 경기가 제대로 부양이 되지 않다 보니까 위험 자산인 ETF나 리츠도 적극적으로 매입을 했었는데 이러한 ETF와 리츠와 같이 위험 자산의 경우에는 자산 매입을 바로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발표한 것은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0에서 0.1% 범위 내로 10bp 정도 인상을 했고 또 YCC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제시했던 1%라는 금리 상단을 철폐했고 마지막으로는 금리 외에 위험자산 ETF나 J리츠에 대한 매입도 중단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번 정책 결정을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8년 만에 이런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건데요. 정책 결정의 배경을 좀 알아보고 싶어요. 뭐 여기저기 좀 알아보면은 그 경제 지표를 고려해서 결정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결국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겪었던 나라 중에 하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침체를 계속 겪어왔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을 보는 지표가 물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볼 수도 있지만 GDP 디플레이터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성장률을 얘기를 할 때는 실질 성장률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같은 지표 안에 전반적으로 전체 경제의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십수년 동안 이제 일본의 GDP 디플레이터가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팬데믹 이후로 급격히 높아지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GDP 디플레이터가 전년 동기비 기준으로는 뭐 한 3, 4%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BOJ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분명히 넘어섰습니다. 물론 BOJ가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준금리 인상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이나 한국 사례에서 보듯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높아진 인플레이션이 지속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굉장히 특히 일본에서는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전부 다 기준금리 인상 올릴 때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때 일본 중앙은행은
꿋꿋이 동결 기조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첫 인상을 단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일본 중앙은행으로부터 하여금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만들었을까라고 보면 임금 상승률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인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은 사실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임금 상승이 높아지면 사람들의 몸값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는 건데 일본은 정반대입니다. 일본은 임금 상승률이 제발 높아지기를 바라는 국가였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를 하고 이 소비가 결국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과 정부 전부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기를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환경에서 일본의 임금 상승이 높아질 수 있을까? 결국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결국 기업의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은 미중 갈등이라든지 미중과의 협력 관계에서 굉장한 수혜를 얻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밸류업 같은 프로그램이 사실은 일본의 주주가치 재고를 좀 본받아서 발표한 정책이기도 한데 일본은 현재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의 기업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단칸 기업 환경 지수로 하는 그 지표를 점선으로 표기를 해두었는데 이제 일본 기업들에게 기업 환경을 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라고 이제 서베이를 한 응답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팬데믹 때 급감을 했다가 지금 한 2, 3년째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사이클이 일부 기업들은 굉장히 부진한 모습도 나왔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저금리가 유지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각종 부양 정책에 기인을 해서 굉장히 기업 환경이 우호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기업들이 또 높은 임금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노동시장 구조는 이제 노조 문화가 굉장히 강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도 우리가 언젠가는 이 초안화 통화 정책, 예를 들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라든지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언젠가는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 정책 변경 시기를 결정을 할 때는 올해 봄에 있을 임금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작년부터 사실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발표들이 나왔냐면 일본의 최대 노조인 랭고라고 불리는 이제 노조에서 1차 협상 결과 올해 임금 상승률이 약 5.8% 정도 될 것 같다라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6월, 7월까지도 재협상이 계속 이뤄지는 과정이긴 하지만 임금 상승률 자체가 작년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발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BOJ는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BOJ가 기대하는 바는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면 소비자들이 그 돈을 받아서 더 많은 소비를 하고 그게 경제 활동을 더 활발하게 만들고 결국엔 그게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첫 단추인 임금 협상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설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OJ가 사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4월 혹은 그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 인상 기대가 앞당겨지고 실제로 3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생각보다 빠르게 단행한 것은 최근에 대기업과 노조 간의 임금 협상 결과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본은행은 통화 정책을 전환시킬 수 있는 요소로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을 꼽았거든요. 그런 연관성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구원님, 이번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금리 인상도 중요하지만 일본 국채 매입 정책이 굉장한 시장 영향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준금리 인상은 10bp 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라마틱 변화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났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지만요. 한편 제가 앞에서는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일본 국제 10년물 금리의 상단을 1%로 설정한 것을 폐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국채 매입은 종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 중앙은행이 걱정을 했던 부분은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을 17년 만에 해버리고 YCC 정책을 폐기하는 순간 금리가 급등할 리스크가 있다고 계속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안정장치로 표면적인 정책들은 다 폐기를 했지만 현재까지 진행을 해왔던 일본 국채를 매입하는 제가 아까 ETF와 리츠 매입은 중단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국채 매입만큼은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유사시에 즉
금리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더 매입을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실제로 회의 당일날 일본 국채 금리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도 그렇고 앞으로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긴 했지만 이 국채 매입이라는 부분을 언제 얼만큼 줄일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엔저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좀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시장 예상도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이걸 좀 시작을 할 거고요. 시장 영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엔저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던데 어떤 걸 우리가 주안점으로 두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 국채 금리는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국채 매입 정책이 지금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엔저가 결국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영향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화의 가치를 볼 때는 양국 간의 금리 차이로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엔화가 약세를 보였던 즉 달러 엔 환율이 150 부근까지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국채 금리는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엔저 현상이 가팔라졌었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장 상황을 보면 일본은 금리를 올렸지만 사실은 연준은 아직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지 않은 상태고 사실 최근에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국 금리는 연초 대비해서 오히려 더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져 버렸고 그리고 그게 엔화의 약세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엔화는 약세 압력이 약해지고 강세 전환이 가능하고 일본 국채 금리는 상승, 반대로 미국 금리는 소폭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최근에 BOJ 통화정책 회의가 끝난 이후에 우에다 총재는 향후 기준금리 인상도 올해 가능하고 국채 매입을 조절하는 시기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매파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채 매입 정책이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만약 국채 매입을 줄이려는 신호가 나타나게 되면 일본 국채 금리가 중장기물 중심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하반기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는 시점일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좀 축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엔화에도 조금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당장은 일본 요인보다는 미국 요인에 의해서 미국 금리가 변동이 되고 그게 또 엔화에 미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은 하반기에 BOJ가 더 긴축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일본 펀더멘털을 봐야 됩니다. 일본의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계속 높게 나오는지 임금 협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사실 한 2분기 정도는 지나가야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BOJ가 추가적인 긴축을 실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 시장으로 자금이 막 유입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디플레이션 탈출, 두 번째는 뭐 기업 지배구조 개선 아까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우려 등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금융 완화 정책의 대전환 이 시점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와 환율 방향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쉬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슈 있을 때 좀 출연해 주셔서 정리 좀 부탁드리고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우 KB증권 연구원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